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화기와 녹음기, 전구뿐 아니라 영화,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2차 전지까지 다 발명했어요.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제품과 시스템에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천재 발명가인 에디슨이 대체 왜 전기의자처럼 끔찍한 발명품을 만드는데 손을 보탠 걸까요? 그건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사이 미국에서 벌어진 직류 대 교류의 전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위인전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발명왕 에디슨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음모를 파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천재들은 이게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겠네요. 그렇죠. 에디슨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히 유별났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기쁨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끼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장난꾸러기였구나. 원래 위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는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밀란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유 장난 많이 칠 것 같다. 눈에 총명한 그 기운이 가득해요. 뇌가 클 것 같아요. 눈빛이 이만 좀 넓어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에디슨은 의사가 조금 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뇌척수막염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머리가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한 거죠. 다행히 의사의 걱정은 우려에 그쳤지만 호흡기 질환과 귀앓이 등 잦은 병치레를 이제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에디슨의 학교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적응 못하지. 순탄치 않았겠죠. 장난꾸러기 맞습니다. 적응 못해. 딱 나랑 비슷하네.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했던 에디슨은 그 학교의 그 암기 위주의 교육 이걸 견디기 힘들어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초졸이 안 된 초졸도 아닌 거네요?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제 이때 에디슨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에디슨을 직접 교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아 역시 엄마다. 그녀가 이제 특히 열성을 쏟은 것은 이제 독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책이죠? 과학자 리처드 그린 파커가 쓴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3개월밖에 학교 다니지 않았던 에디슨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학으로 실험을 모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남달랐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실험에 몰두한 아들을 위해 집에 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줬는데요. 에디슨은 9살 때부터 이제 밤낮 없이 이 지하 실험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꼬마 과학자였네. 하지만 에디슨이 꼬마 실험가로서의 즐기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해 기차에서 신문과 사탕을 파는 판매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직접이요? 예. 당시 에디슨은 시골 동네였던 포트 휴런에서 대도시인 디트로이트까지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노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이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자, 표정을 보니 어떻게 여러분
네, 해맑은데요? 보입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예. 장난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일하면서. 팔았나 본데? 근데 좀 표정이 오늘은 기차에서 무슨 장난을 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아마 장난도 좀 쳤을 것 같죠. 근데 이 고작 12살 나이에 이제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에디슨은 나중에 어떻게 그 시절을 회고하냐면은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 그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발명에 대한 고뇌로 살았을 텐데 저 때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거 아닐까요? 땡입니다. 아니면 그 기차 왕복 8시간 동안 자기 미니 실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혜성 씨의 답이 일부는 맞는데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것이 있습니다. 기차 타는 것만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지원 씨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랑 너무 비슷해.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지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기차를 신기했구나. 예, 당시 그러니까. 기차는 첨단 문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아. 그 때문에 과학에 흥미가 많았던 에디슨에게 기차는 호기심을 채워줄 아주 탁월한 근무지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기 어린 에디슨에게 또다시 불운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가세가 기운 것도 모자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까지 앓게 된 에디슨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5살 에디슨이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문을 팔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발행해서 팔았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니 본인이 신문을 만들었다고요? 장시간 기차를 타며 지루해하는 승객들을 보고 1862년 2월에 위클리 헤럴드라는 이름의 신문을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The Weekly Herald, published by Edison. 와, 역시 천재. 똑똑해. 대단하다. 자, 에디슨이 제작한 신문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그랜트 트렁크 철도의 열차 시간표, 열차 안에서 분실된 물건 뿐만 아니라 버터나 달걀 같은 식료품의 가격, 출생 사망 통지 등 일상적인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크리스 씨, 그럼 에디슨이 직접 만든 자기 신문은 좀 잘 팔렸어요? 그다음 문제가 자기가 혼자 이 취재부터 인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부터?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정보력이 빵빵해야 되는데 15살이가 정보력이 빵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아 본인 신문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위인이시잖아요, 또 이분. 또 이런 역경, 신문이 망했다는 이 역경에서 또 좌절하고 포기할 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신문 제작의 실패를 맛본 15살 가을, 그의 눈앞에 운명처럼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위험한데? 아이고, 어떡해. 기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주면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 역의 역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장이 에디슨에게 이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디슨은 당시 신문 판매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전신 기술 그걸 알려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 모스 코드.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었던 전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신이 나오면서 인류가 최초로 모스부호를 통해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6살이 된 에디슨은 철도 회사 일을 그만둔 후 전신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네에 있는 한 보석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전신 기사 될 건데 왜 보석 가게로 갔지? 이상하죠. 이 가게는 이제 보석과 책을 파는 데지만 이제 밤새 뉴스를 전신으로 받아서 아침에 지역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맡은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에디슨이 그 사고로 한쪽 청력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스부호는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신기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나중에 회고하기를 오히려 한쪽 청력을 잃은 게 자신의 장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외부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신기의 딸깍 소리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또 시대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라 숙달된 전신 기사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갔죠. 그래서 16살밖에 안 된 어린 에디슨이지만 이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거의 전쟁터니까. 하지만 얌전히 있을 에디슨이 아니겠죠? 독서와 발명에 꽂혀 있던 에디슨은 위로부터 통제받아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번번이 꾀를 부리는 바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한 번은 이제 캐나다 스트래트포드 역에서 전신 기사로 야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야간 근무자들이 이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시간 이제 전보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에디슨만 매일 밤 1초도 안 틀리고 꼬박꼬박 신호를 잘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상사가 이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호출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역으로 갔겠죠. 그래서 에디슨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예, 혜성 씨 맞았습니다. 의자를 나란히 붙여놓고 들어누워서 자고 있었더랍니다. 시계에다가 전신기를 연결해갖고 예약 문자처럼 예약 그 시간에 신호가 자동으로 가게끔 이제 기계를 손봐놓은 거죠. 와 역시 똑똑해. 대단하다. 또 업무 중에 개인 실험을 하다가 화학용품을 쏟았어요. 그래서 카펫과 가구를 이제 못 쓰게 만드는 뭐 그런 사고를 치기도 했죠. 어머. 자, 이런 이제 꼼수하고 실수가 이제 상사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한 회사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이 전신기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어디 들어가면 상사들이 딱 싫어할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직장에서도 아까 학교에 하는 것처럼 장난도 너무 심했어요. 그 한 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야에 그 유도 코일을 감아놔서 이제 물에 닿으면 찌릿하게 그 쇼크가 오는 거예요. 장난이 그 정도로 심했으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상사 말고도 다 싫어했죠. 괴짜네 괴짜. 이런 에디슨의 왕성한 호기심과 실험에 대한 열정은 그가 모든 시간을 이것을 위해 바칠 것을 결심하면서 더 빛나게 됩니다. 이거? 네, 바로 발명입니다. 에디슨이 전문 발명가가 되기로 이제 결심한 후에 그의 각오가 어땠는지 규현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인생은 너무 짧아서 서둘러야 한다. 공감합니다. 멋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 예. 자, 이후에 에디슨은 22살의 나이에 인생 최초의 특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와. 자, 지금 보는 것이 이제 바로 에디슨의 첫 번째 발명품인데요. 저 그거잖아. 인쇄기 아니에요? 타자기?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자,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Heaven yes, heaven no 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자, 대체 무엇일까요? 이 기계는
투표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자동 투표기였습니다. 투표 개표할 때 쓰는 거. 자, 에디슨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명을 했죠. 자, 그건 이제 오판이었고요. 대중적으로 적용할 시장도 이제 없다 보니까 상용화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첫 작품이에요? 예. 자, 자동 그리고 이후에도 투표기기. 이제 에디슨의 실패가 계속되는데요. 뭐 길거리 노숙을 해야 할 만큼 주머니 사정도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자, 잇따른 실패로 에디슨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명해야 한다는 거죠. 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렇죠, 필요. 그리고 희망을 찾아 기회의 땅 뉴욕으로 향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뉴욕에서는 금융에 전신이 이용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전달할 수 있냐가 이제 돈을 버는 관건이었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전신 기술을 이용해 발명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자, 과연 어떤 발명품이었는지 사진을 볼까요? 네. 자, 이 발명품은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약간 영수증 같은데? 자, 이건 주식 시세를 문자로 프린트해주는 스탁티커라는 기계입니다. 스타트가. 이 기계의 특별한 점은 전선으로 연결된 여러 곳의 프린터에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이 출력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기계가 뉴욕 전 지역에 주식 시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전신 회사였던 웨스턴 유니언 전신 회사에 1,200대를 판매합니다. 와. 그리고 7만 8천 달러를 벌게 되는데요. 이 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자, 우리 돈으로 한 23억 원 정도, 2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방에 들리네. 한 20대예요? 방에 터졌다. 예. 이후 에디슨은 유선 전신을 활용한 발명품으로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사중 전신기를 발명하면서 85만 달러, 현재 가치로 우리 돈 약 250억 원이라는 진짜 큰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아, 사업을 진짜 잘하셨구나. 아니 사중 전신기가 뭔데 그렇게 큰 돈을 벌어요? 자, 그림을 보면요. 한쪽에선 보내고 한쪽에서 받는 건데 중간에 이제 보면 한 개의 선이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보면은 각각 두 개로 선이 나눠져 있죠. 네. 선이 두 개라는 얘기는 동시에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동시에 두 개의 메시지를 받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 따지면 뭐 선을 여러 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두 개 할 필요 없이? 세네 개 가고. 기존에는 근데 이것조차 안 됐죠. 오직 한 개의 전선으로 한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사중 전신기를 발명하면서 멀티네요. 한꺼번에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전선 값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두 개를 설치한다면, 네. 근데 전선 하나로 네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전선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정보 전달 속도를 4배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겠구나. 이제 이때 그의 나이는 약관 28살. 아직 20대. 발명가로서 전향함에 이제 한 6년 만에 이룬 이제 성과였죠. 28에 250억을. 일생을 발명에만 이제 몰두했던 에디슨은 평생 총 1,093개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거의 보름에 한 번꼴로 특허를 이제 받은 거죠. 예. 이처럼 에디슨의 삶은 발명에 의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에디슨은 이제 특허권을 판 돈을 모두 투자해서 1876년에 뉴저지주의 멜로파크라는 작은 마을에 자신만의 발명 공장을 세웁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목표를, 그러니까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아갔던 거죠. 훗날 에디슨의 멜로파크 공장은 실리콘밸리의 기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와. 자, 그럼 에디슨이 만든 발명 공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볼까요?
자, 공장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점이었어요. 에디슨과 직원들이 발명한 그런 물품들을 여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2층은 다양한 발명이 이루어졌던 실험실입니다. 혹시 이 사진 속에서 에디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어디서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뒤에. 저기 가운데 보면 모자를 쓴 채 정중앙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를 최대한 다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발명품은 열흘마다, 큰 발명품은 6개월마다 이렇게 만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이제 에디슨 그 발명 공장을 만들고 최대 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 뭔가요? 그 공장 짓고 나서. 멜로 파크로 본거지를 옮긴 에디슨이 가장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우와. 전화기? 전화기요? 엄청난 건데요? 벨이 발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안토니오 무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에 특허를 등록할 돈이 없어서 22년 후에 영국의 발명가인 그레엄 벨이 먼저 특허 등록을 하면서 그 명성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에디슨은 이미 발명을 한 그런 전화기를 왜 다시 또 발명을 한 걸까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기 편하게. 예, 맞아요. 에디슨은 기존 제품을 좀 더 실용화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개량 발명을 잘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전화기, 그러니까 벨의 전화기와 에디슨의 전화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벨의 전화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에디슨의 전화기입니다. 사진기 같은데요?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근데 그 벨이 발명한 전화기는 귀로 그러니까 듣는 부분이 없고 말만 하고. 에디슨의 전화기는 수화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벨의 전화기는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 말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음성 전달 상태가 이제 좋지 않았죠. 예. 하지만 에디슨의 전화기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 전달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와.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알지? 천재. 에디슨의 개량 발명 덕분에 세상에 이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에디슨은 전화기의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에디슨이 자신의 아이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요? 나의 아이. 자식과 같은? 뭐야? 뭐지? 뭐야?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네. Hello, hello, hello.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The first words I spoke in the original phonograph. A little piece of practical poetry.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자, 에디슨이 나의 아이라고 한 발명품은 바로 축음기였습니다.
에디슨은 이 축음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쳤는데요. 자, 이때 남긴 그의 명언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실패자들은 포기했을 때 얼마나 성공에 가까웠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은 많은 실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최초의 녹음 기술인 축음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한 말처럼 실패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 끈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크리스 씨, 그 축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입소문이 났다고 할 정도로 미국 곳곳에 소식이 일파만파 퍼졌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센세이션인 거예요. 근데 조금 낯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 귀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 기계 뒤에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에디슨은 뭐 이런 우려 속에서도 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러더퍼드 헤이즈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히 축음기를 시연했죠. 미국의 지도자들은 세계 최초로 녹음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에 열광합니다. 축음기야말로 에디슨이 가장 독보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머,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 너무 무서운데. 그런 거 우리 딸 안 사줘요, 그런 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기획한 인형이고요. Edison's phonograph doll, the greatest wonder of the age. 에디슨 만든 그 인형, 이 시대의 대박품. 뭐 잘 나갔어요 이게 이 발명품이? 뭐 무서워서 네. 요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좀 실패했고요. 근데 그 나중에 가서는 히트 상품이 되죠. I love you. 이처럼 이제 에디슨은 새로운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발명품들이 연이어 이제 발표했고요. 그래서 에디슨에게 이제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됩니다. 발명. 마법사? 맞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을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마법을 부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에디슨의 발명품들이 뛰어났던 거죠. 근데 그림을 보면 지금 손에서 빛이 나잖아요. 저때 저 빛이 그럼 뭐 전기를 발명한 직후인가요? 지원 씨 추측이 정확합니다. 저때 전기를 그럼 만들기 시작한 거구나. 그러니까 전화기와 축음기를 통해 발명가로서 명성을 이제 얻게 된 에디슨이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전기불이었습니다. 예. 자, 당시 미국에도 전기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린 사파를 한 장 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밝아요. 눈이 부셔. 자, 이건 당시 이제 사용된 아크등을 풍자한 건데요. 아크등은 빛이 너무 밝아서 광장 같은 넓은 곳에 비추는 데만 이제 쓰일 수 있었어요. 신기한 게 그림에서도 벌써 눈이 부신데요. 그래도 이제 가로등으로는 이제 저걸 썼고요. 집안에서는 가스등을 사용했지만 연기가 시커멓게 이제 만들어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했죠. 공기도 안 좋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밝기도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아크등은 눈이 부실 만큼 너무 밝고 가스등은 어둡고 이 중간쯤에 적절한 밝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구? 그건 바로 백열등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이런이 마법사라고 하지. I hop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역시 사업가. 에디슨이 뉴욕시 일부에 처음으로 800개의 전등이 보급되면서 뉴욕은 밤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뉴욕시의 화려한 야경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때 모든 일을 성공시킨 에디슨의 나이는 불과 32살이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에디슨이 역작이라고 불리는 백열전구 역시 일종의 개량 발명품입니다. 또 누구 걸 인용했나?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영국의 화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조지프 스완이 만든 백열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디슨이 만든 초기 전구입니다. 좀 다르죠? 네. 영국의 조지프 스완이 먼저 백열등에 대한 특허를 냅니다. 자, 하지만 스완의 백열전구는 몇 분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는 불을 밝히려면 전구안이 진공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지만 그 기술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구 속의 진공 상태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제 바로 에디슨이고요. 그는 진공 펌프를 개선하고 몇 분을 채 버티지 못했던 기존의 전구가 1200시간 이상을 작동하도록 하는데 이제 성공합니다. 남다릅니다, 정말. 자, 그런 점에서 스완의 전구와는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이번에도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을 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거. 뭐 이 말처럼 에디슨은 1만 번이 넘는 실험 끝에 백열 전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전구의 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백열등 제작에 성공한 에디슨은 곧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큰 성과를 냅니다. 1881년 8월 파리에선 세계 최초로 파리 국제 전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험대와 같은 무대였죠. 바로 여기에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출전한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떤 발명품이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큰데? 어떻게 가져갔지? 뭐 같습니까? 야, 이거 무슨 공장에 쓸만한 거. 그래요, 공장기 같아요. 굉장히 크죠. 자, 이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와, 자, 당시 유럽에서 만든 발전기보다 무려 4배나 커서 전보, 즉 거대한 코끼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와. 무려 3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발전기는 1200개 이상의 램프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발전기로 유럽 시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와. 잘했네. 근데 파리보다 그 결정적인 거가 그 다음에 열렸던 박람회 영국에서요. 그 한 전시회에 그 광고를 최초로 전기를 써서 그 전광판 자기 이름이 써놨어요. 에디슨. 네, 그래서 그 에디슨 이름 자체가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돼서 너무 좋은 마케팅이었죠. 와우. 이때 에디슨은 자신이 발명한 백열 전구가 각 가정과 상점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쓰려면 새로운 전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뉴욕 5번가에 뉴욕 전기사업 본부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82년 드디어 뜨거운 관심 속에서 뉴욕을 환하게 밝힙니다. 와. 크리스 씨, 이때 뉴욕의 그 빛을 보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열 전구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 뉴욕에 있는 이 전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느꼈는데 특히 그 1883년도에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후 조선에서는 최초로 이 백열 전구 그 설치한 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경복궁 거기서 아시아 최초로 이 기술을 설치한 곳이에요. 목궁에 전구를 설치했구나. 아무튼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대성했잖아요, 에디슨. 근데 이런 사람들 주변 항상 꼭 똥파리들이 끼거든요. 안 날라붙었나요? 에디슨은? 에디슨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을 꼽을 때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 그 사기꾼? 당시 뉴욕을 주름 잡았던 금융계의 큰 손이자 사업가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융계? JP 모건? 오우, 천재 맞네요. 여기 또 JP 모건 여러 번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바로 JP 모건입니다. 자, JP 모건은 에디슨이 백열 전구 발명에 성공했을 때 뉴욕을 완전히 바꿔줄 대형 산업이 탄생했음을 알아봤죠. 그리고 마침 에디슨 역시 뉴욕에서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했던 거죠. 발명의 제왕과 투자의 제왕,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오는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겠네. 빠르게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한 두 사람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전기 시대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에디슨에게 도전장을 내민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가 큰 돈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1886년 11월 뉴욕 버팔로에 자신의 전기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이 장악하고 있던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하나씩 빼앗아 오기 시작하죠. 에디슨의 위기인데요. 근데 이미 사실 에디슨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이분은 어떻게 뚫은 거예요? 자, 그건 두 사람이 선택한 전기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에디슨이 사용한 시스템은 직류 전기였습니다. DC. 예, DC.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새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교류 전기였어요. AC. 웨스팅하우스는 왜 잘 나가는 에디슨의 직류를 안 쓴 거예요? 먼저 직류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로 쭉 흐르는 전류고요. 일정하게 흐르는. 네, 그렇죠. 직류는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장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죠. 네. 교류는 우리 교류 콘센트 꽂을 적에 이거 이렇게 꽂으나 이렇게 꽂으나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는 게 이제 교류죠.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좋은 거예요? 교류는 그 즈음에 이제 변압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자, 발전소를 하나 크게 지어놓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원하는 세기로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당시 직류는 발전소가 여러 개 필요했어요. 교류가 훨씬 효율적이네요. 가성비. 그렇죠. 예. 당연히 경제적인 교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당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디슨은 직류를 선택한 걸까요? 에디슨이 맨해튼에 발전소를 짓던 1882년엔 교류가 경쟁력이 없어서 직류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이후에 100여 개가 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직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직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류가 교류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직류가 슬슬 코너에 몰리자 자, 이때 에디슨이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에디슨 전기조명 회사의 경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83페이지짜리 분량의 책을 발행합니다. 아 이건 기분 나쁘겠는데 그러니까 좀 상대방. 두껍죠. 예. Tuesday last, a lineman in the employ of the Edison Light Company was knocked from a pole at the corner of Canal and Carondelet Streets by receiving a shock. 걔네 때문에 죽었다. 나의 안전한 직류와 다르게 당했다. 교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직류건 교류건 전류가 이제 세게 흐르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전기를 배급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전류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에디슨은 직류로도 이제 감전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을 이제 땅에 묻었던 거고요. 하지만 에디슨은 이런 직류의 위험성은 이제 꼭 쏙 빼고 이제 오로지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교류가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대중을 선동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교류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제대로 반격도 이제 못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렇게 된 거죠. 무너져 버렸네, 완전. 자, 1888년 3월 대폭설이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했는데 자, 이때 폭설에 내려앉은 전선 때문에 감전사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도 교류와 관련된 감전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대중에게 전기는 위험한 것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에디슨에게도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자, 자칫하면 에디슨의 전기 사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피터 씨, 에디슨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상한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머리를 써서 에디슨의 오른팔인 사람을 시켜서 그 전기 회사 대표 등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서 그 교류를 이용해서 개를 감전시켜 죽였어요. 강아지를? 네, 강아지를. 그 이후에도 말로도 그렇게 죽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교류만 위험하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였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에디슨의 이야기가 아닌 것 너무 다르죠. 같은데. 이거 못 봤어요. 그리고 때마침 교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당시에 미국 뉴욕주의 한 치과 의사는 교수형 제도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속하고 고통이 없는 사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입법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취객이 즉석에서 감전사하는 것을 본 후에 전기를 이용한 사용이 자신의 생각에 적합하다고 믿고 에디슨을 찾아가죠. 자, 그래서
You've read, no doubt, of the botched hangings throughout the Northeast. Upon my personal recommendation, would like to explore a death device which uses electricity on a human being. 자, 치과 의사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에디슨은 그에게 웨스팅하우스를 찾아가라고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거기가 사람 죽이는 교류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저분 전기 위험하다고, 도임하다고 내 거보다. 자, 전기 의자의 교류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위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디슨은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1888년을 시작으로 미국의 26개 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사형에. 예. 에디슨은 전기 의자 제작에 이제 자문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전원은 물론 교류여야 했습니다. My name must never be associated with this. I did not provide any consultation, and you will advertise that Westinghouse is the best way to take a human life. I will put the Westinghouse name right out front as the official electricity used to kill human beings. 마침내 에디슨의 자문을 받은 전기 의자는 1890년 8월 뉴욕 어번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에디슨이 직접 만든 이름이 있는데 이 전기 사형 당한 사람은 웨스팅하우스 따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이분을 좀 나쁜 놈으로 좀 각인시키려고 이 전기 시스템 좀 안 좋은 걸로 이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모욕감을 느꼈겠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과연 치과 의사의 생각대로 전기 의자는 인도주의적인 사용 방식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동물 실험과 달리 첫 전기 사용은 엄청난 실패작이었습니다. 전류 세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사용수가 즉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에서 막 연기가 나고 살타는 냄새가 막 방에 가득 차고 너무 고통스럽지. 끔찍하다. 전기 충격이 무섭네요, 진짜. 결국 여러 번 막 전류를 흘려보낸 후에 겨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아프게 죽었네. 끔찍하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게 사형 선고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수세에 몰리게 되죠. 결국 1887년 에디슨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1차 전류 전쟁의 승리는 에디슨의 차지가 됩니다. 근데 약간 정당하지 못한 방법도 있었네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악전고투를 벌이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이제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웨스팅하우스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와, 테슬라 네. 이제 등장하나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바로 테슬라의 기술이 거기에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의 이제 그 심장이라고 하면 그게 엔진이죠. 자, 전기차의 심장은 전동기, 모터, 전동기죠. 전기차에 들어있는 전동기들이 모두 테슬라가 발명한 전동기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전동기를 발명한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특별히 좀 눈여겨본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발명 특허를 이제 찾는데요.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였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가진 게 그것뿐만 아니었던 거죠. 예, 교류 발전, 교류 송전, 그리고 교류 변압 관련된 교류 시스템에 대한 모든 그 특허를 다 냈어요.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쓰던 교류 시스템은 개선할 점이 좀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시스템만 있으면은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과 두 번째 전류 전쟁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과연 이번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자, 그래서 전류 전쟁의 이제 승패를 가리는 무대가 1893년에 개최되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만국 박람회. 시카고 박람회는 이제 역대급 규모로 기획이 됐습니다. 화이트 시티를 조성해서 그곳에 무려 20만 개의 전구를 설치하고 전시관과 거리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기차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무빙 워크와 같은 뭐 그런 움직이는 통로 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전기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네요. 네. 그렇죠. 미국의 첨단 산업을 밝힐 전류 시스템이 무엇냐? 이게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그럼 이 전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팀이 가장 고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전력량. 많은 전력량.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네? 또 퀴즈예요? 오늘 퀴즈가 왜 이렇게 많아요? 퀴즈가 왜 이렇게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그냥 즉석 예. 가격. 오, 가성비. 예, 크리스 씨가 정확한 답을 맞춰서 바로 이제 입찰 가격이었습니다. 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고 싶은 주최자들의 희망에 맞춰서 두 팀은 각각 입찰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에디슨과 JP 모건 쪽은 20만 개의 전구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죠. 자, 하지만 이제 곧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걸 걱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절반쯤 되는 55만 4천 달러를 제시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10만. 30만? 10만. 30만. 30만. 규현 씨 오답. 아니 뭐 문제 내러 오셨어요? 전쟁의 승리. 문제 내는 게 너무 재밌어. 혜성 씨 역시 오답입니다. 좀 더 근접한 답. 한번 내보세요. 40만이겠죠, 그럼 40만.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그렇게 많이 금액은 차이는 안 나네요. 39만 9천 달러였습니다. 예. 오. 자, 이로써 이제 시카고 박람회에서 맞붙은 2차 전류 전쟁의 승자는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제 개막하는 날 당시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스위치를 이제 딱 누르니까 20만 개의 전등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깜깜한 박람회장에 빛이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교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교류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금액 차이가 그 입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15만 정도.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데 이제 상당히 적합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이제 희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사비를 털었나? 시카고 만국 박람회 직전에 저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어머. 그런데 이때 테슬라가 자신의 교류 특허권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멋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줬죠. 예. 자, 이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시카고 박람회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피터 씨, 그 테슬라가 특허권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 쓰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 특허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카고 그 엑스포에 가서 그 교류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그 퍼포먼스를 했대요.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대요. 네, 근데 안 죽었으니까 뭐 잘 됐죠. 프로 정신. 멋있다. 거의 1,900개가 넘는 특허권을 낸 에디슨과는 좀 많이 대조적이네요. 자, 그런데 사실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에디슨의 전구를 만국 박람회에서 못 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사품을 써야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결정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시카고 박람회에 야경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전구를 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20만 개를 다 가려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청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한 거죠. 한 5만 명이 들어갔겠네. 알바생들 엄청 불렀겠네. 그렇다면 전류전쟁에서 승리한 교류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후에 교류는 믿을 만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후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의 전기 시스템에도 채택되면서 교류가 이제 표준을 맞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뭐 발명왕이 어디 가나요?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891년 35mm 영화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하면서 영화 산업을 이끈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특허 때문에 상당히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동부에 있던 영세한 그 영화 제작자들이 다 서부로 옮겨가서 헐리우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가 가장 정성을 쏟은 발명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음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이후에 한 것은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이미 전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몰랐네요. 우린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건가? 백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거는 1881년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차가 대중 앞에 선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1894년에는 사륜 전기차 개발에도 성공을 합니다. 1890년대 말에는 영국에서
전기로 구동하는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와. 예,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와, 예. 택시? 진짜요? 예. 있었다고요? 선을 보입니다. 와, 그때 이미 전기차가 있었구나. 차 성능도 좋았어요. 시속 한 30km 정도? 예. 1900년대에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였고요. 진짜요? 예, 그게 한 34,000대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아는 그 테슬라 브랜드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100년 전에 뉴욕시에 택시가 더 전기 택시였어요, 당시. 와. 그래서 중간에 전기 그 뭐죠? 충전기? 충전기 그거를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전기차가 가서 거기 충전시켜서 다니고. 와, 이건 진짜 몰랐다. 금시 좀 오는데 처음 알았는데요. 아, 보통 이런 경우는 석유 회사들에서 전기차를 못 만들게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이렇게 자, 21세기 그래서 기술이 아니구나.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에디슨도 이제 드디어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 당시에 전기차를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좋은 성능의 2차 전지를 개발한 거죠. 에디슨은 기존의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제 배터리를 발명을 하죠. 그리고 1910년에 이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사진으로 우리 확인해 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2년 전에 있었다고? 전혀 몰랐다. 진짜 신기하다. 와, 저게 전기차예요? 영화에서 자주 보는 건데? 전기차죠? 너무 예뻐요. 자, 전 세계에 딱 3대만 전시 중인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 중에서 한 대는 미국 헨리 포드 박물관에, 자, 나머지 한 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강릉에 소재한 에디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릉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헨리 포드가 1908년에 저가의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가격에서 밀렸구나. 아니, 피터 씨, 근데 헨리 포드가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한 게 에디슨 덕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네, 원래 에디슨 회사에도 일했고 헨리 포드가 하고 열렬한 팬이었대요. 그때 당시 무명인 헨리 포드가 찾아가서 이런 가솔린 자동차 만들고 싶다. 근데 에디슨은 무시하지 않고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도 에디슨 덕분에 그런 말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희망됐고 큰 힘 됐다고 해요. 네. 몰랐어요. 둘이 공존했구나, 같은 시대에. 네. 자, 이 모습에 감동받은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에디슨과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두 사람이 1914년에 에디슨이 꿈이었던 전기 자동차 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해 에디슨의 배터리 공장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돼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자, 근데 전쟁터에서는 이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막 전기 충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연기관차의 선호도가 높아지죠. 1920년대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싸지겠죠. 그 바람에 내연기관차가
엄청나게 유리해진 거죠. 운이 그래서 없었구나. 전기차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동차의 주류가 됩니다. 운이 없었어. 기회 놓쳤네. 예. 이게 좀만 더 상용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 다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었을 수도 그러네요.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전기차의 부상을 보면 에디슨의 선구안이 뭐 틀리지만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